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물은 엄청난 파괴력으로 곳곳에 피해를 줍니다. 홍수는 예고도 없이 다가왔어 대상을 가리지 않고 파괴합니다. 불어난 강물이 성난 경류로 변하면 강둑을 넘어 사방으로 퍼져갑니다. 홍수는 바위와 차를 옮기고 집까지 쓸어갑니다. 분노한 자연의 엄청난 위력 앞에 사람은 미약한 존재일 뿐이죠. 홍수는 진정한 파괴의 화신입니다. 지구는 물로 덮여있는 행성입니다. 지구의 물 중 97%는 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지구 표면 전체를 수심 1.6km로 덮을 수 있는 양이죠. 나머지 3%의 물은 강, 호수, 얼음, 구름입니다. (3%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홍수는 가장 빈번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입니다. 홍수의 위력은 물의 무게와 운동 에너지에서 나오죠. 물은 무겁습니다. 물 1평방미터는 소형 자동차와 맞먹는 무게죠. 그 위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홍수가 어떻게 이런 참사를 일으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돌발 홍수고 다른 하나는 하천 홍수입니다. 하천 홍수는 규모가 크고 속도가 느리며 수주일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 규모도 대단히 큽니다. 반면 돌발 홍수는 규모가 작고 속도도 빠릅니다. 일순간에 경류가 생기면서 제한된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죠. 하지만 돌발 홍수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겨지는 것은 폐허뿐입니다. 돌발 홍수는 도시, 해안, 사막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산악 지역입니다. 이곳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특급 열차처럼 빠르게 다가오는 경류의 소리였습니다.
경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물은 경사를 타고 흐르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경사가 급할수록 속도는 더 빨라지죠. 이때 물의 속도는 시속 60km에 이르기도 합니다. 경사를 따라 흘러내린 물은 가장 낮은 지점인 계곡으로 모입니다. 이렇게 돌발 홍수가 탄생합니다. 유속이 빠르고 위력도 대단하죠. 미국에서 매년 100여 명이 돌발 홍수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비를 치명적인 홍수로 만드는 요인은 뭘까요? 산악지역 홍수의 유속이 빠른 이유는 좁은 계곡 때문입니다. 경사면은 비를 모아서 돌발 홍수를 만드는데 계곡 전체에 골고루 내리는 비를 모으면 수심 1m짜리 강이 생기죠. 유속이 빨라지는 좁은 협곡에서 급류 타기를 하는 것도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때 보트는 코르크 마개처럼 물에 떠갑니다. 협곡을 지나 강이 다시 넓어지면 유속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보트도 느려지죠. 그러다가 다시 협곡에 도달합니다. 협곡을 지나는 강물은 다시 거친 급류로 변합니다. 같은 양의 물이 좁은 공간을 통과할 때 유속은 빨라지는데 그 이유는 뒤쪽에 정체된 물이 앞쪽 물을 밀기 때문입니다. 돌발 홍수와 급류 타기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급류 타기 때는 스릴을 즐긴다는 거죠. 하지만 보트 없이 급류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바위, 자동차, 건물, 사람 등은 급류의 강력한 힘에 휩쓸리고 맙니다. 산악지역에서 돌발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경사면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강수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산악지역으로 이동하면 고도가 상승하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 영향으로 구름은 과포화 상태로 변하죠. 이때 구름이 물을 방출하면서 비가 내립니다. 기상 조건이 적당하다면 구름은 산 정상 부근에 계속 머물면서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립니다. 레이더에 녹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강수량이 많은 곳입니다. 녹색은 산악지역에 집중되는데 산악지역은 돌발 홍수 발생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이제 그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1996년 이탈리아의 베르실리아 강. 홍수의 원인은 1시간 만에 88mm의 강수량을 기록한 폭우였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폭우탄만은 아니었죠. 이곳의 산악지형은 급격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에 떨어진 비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가까운 계열로 모여들면서 급류는 점점 강력해지다가 결국 강을 덮치고 말았죠. 강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급류는 협곡의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더 빠르고 강력해졌습니다. 그 위력은 대단했죠.
급류에 휩쓸린 바위와 진흙이 얼음 같았습니다. 홍수는 엄청난 무게와 속도를 지녔기 때문에 거대한 불도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용한 마을이었던 카르도소는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폐허로 변하고 말았는데 마을로 통하는 모든 도로가 유실되면서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망자도 13명이나 나왔지만 그 정도인 게 다행이었죠. 홍수의 문제는 그 위력만이 아닙니다. 대규모 돌발 홍수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흔하지도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 경고조차 듣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1976년 콜로라도 빅톰슨 협곡에서는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돌발 홍수가 일어나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협곡을 덮친 홍수로 가옥, 자동차, 텐트가 쓸려 내려가고 145명이 사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과거 홍수의 원인을 역추적하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돌발 홍수의 발생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려는 것이죠. 로키 산맥 말단부에 위치한 빅톰슨 협곡은 홍수가 발생하기 가장 좋은 지형으로 정상에 비가 오면 즉시 계곡으로 빗물이 모입니다. 협곡 곳곳에 좁아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물이 차면 수심이 깊고 압력이 높죠. 과학자들이 빅톰슨 협곡에서 폭탄처럼 생긴 유속 측정 장치를 이용해 평범한 상태의 강물 속도를 측정합니다. 측정 결과 유속은 초당 6평방미터였습니다. 하지만 홍수 때는 그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이 오목한 지형은 협곡 위쪽에 있는데 이곳의 고인물은 모두 빅톰슨 강으로 흘러듭니다. 오후 6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1시간 만에 이곳에 20cm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4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 사이 협곡에는 수차례 급류가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막대한 양의 물이 그대로 강에 유입됐습니다. 산 정상에 내린 비가 강에 도달하는데 3분밖에 걸리지 않았죠. 과학자들은 홍수가 절정일 당시 물의 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협곡 벽에 나 있는 가장 높은 물자국을 통해 그 지역을 지나간 물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초당 900평방미터로 나왔는데 이 수치는 보통 때보다 160배나 높은 것입니다. 그 막대한 양의 물이 10km에 걸친 좁은 협곡을 통과한 것이죠. 이곳에는 원래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이것뿐입니다. 과학자들은 빅톰슨 강의 돌발 홍수가 치명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협곡의 좁은 입구로는 밀려드는 물이 모두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은 물은 협곡 주변 지역으로 넘치기 시작했죠. 협곡이 넓어지는 지역에서는 수심이 허리 높이였지만 6m로 높아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은 추가 피해 때문에 홍수는 최악으로 기록됐지만 돌발 홍수에 대한 연구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 결과 돌발 홍수를 피하는 방법이 밝혀졌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산악지형 홍수는 중력의 영향 때문에 항상 아래쪽으로 흐릅니다. 이런 특성들 덕분에 생존 가능성이 생깁니다. 돌발 홍수의 영향은 좁은 지역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폭우가 내리면 위험 지역에서 빠져나오면 되죠. 높이 올라갔어요. 빅 톰슨 홍수 때 계곡 바닥에서 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정도 높이로만 올라갔어도 살 수 있었죠. 수위는 파란 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므로 조금만 높이 올라갔어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급류를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구조원 에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people who stayed in their cars uniformly died. Every single car we found had debris and rocks and gravel filled right up to the bottom of the windows. Almost all of the bodies found here were completely naked, no clothes, no rings. Facial hair, arm hair, hair on the legs, shaven off. It's like going into a gigantic rock tunnel. 서구에서 홍수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차 안에서 사망합니다. 홍수와 자동차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돌발 홍수에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우선 물 때문에 속도가 느려집니다. 비중이 높은 물이 빠르게 흐르면 자동차 무게 정도는 쉽게 끌어들입니다. 자동차는 물에 뜹니다. 자동차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을 수 없죠. 일단 수위가 창문 높이에 이르면 자동차는 급류에 휩쓸립니다. 이때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면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수위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돌진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이 위험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죠. 강한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는 급류 가장자리로 밀려나오지 않고 가장 빠른 물살에 휩쓸려 갑니다. 급류 가장자리에 생기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가운데로 밀려갑니다. 자동차에 있던 사람들은 사포로 문지르는 것처럼 물에 실려온 파편에 맞습니다. 결국 자동차는 물로 가득 차서 가라앉고 말죠. 이런 현상은 모두 물의 움직임에 의해 생깁니다. 물의 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람들은 바닷가나 수영장을 걸어서 지나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물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돌발 홍수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문제는 물의 깊이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움직임이 없는 물이라면 가슴 높이까지 수위가 올라와도 걸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속이 시간당 30km라면 무릎 높이의 수위도 견디지 못하죠. 그 차이는 물의 운동 에너지인데 움직이는 차에 부딪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홍수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난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 속에서는 물이 하나의 층을 이루며 부드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바위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물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난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물이 급격하게 요동치면서 사람을 강바닥으로 끌어들여 바위에 내던집니다. 산에서만 돌발 홍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도시도 안심할 수 없는 곳이죠. 물은 땅에서 흡수되고 남은 양이 흐릅니다. 그러려면 보통 며칠 정도 비가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 지역은 바닥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없어서 훨씬 쉽게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있습니다. 콜로라도 포트 콜린스는 로키 산맥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덕분에 항상 홍수의 피해를 입는 곳이죠. 1997년 7월, 이곳에 며칠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5cm 정도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에 덮인 도시는 빗물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린 물은 제방에 있는 철로 뒤쪽의 호수로 모여들었습니다. 제방 바로 아래에는 이동주택 공원이 있었는데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물이 빠져나갈 출구는 이 작은 배수구뿐이었습니다. 수백 톤에 이르는 수압에도 불구하고 제방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수위는 계속 높아지면서 물이 제방을 넘었습니다. 거대한 급류가 제방 아래에 있던 이동주택을 덮쳤습니다. 수위가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대피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5명이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단 3시간의 폭우였죠. 이동주택 공원이었던 이곳에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도시를 덮치는 홍수는 물에 의한 피해만을 주는 것은 아니며 언뜻 생각하기에는 전혀 관계없을 듯한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입니다. 물이 전기와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이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일으키는 스파크 때문에 건물에 불이 붙죠. 홍수가 연료 탱크를 공격하면 가연성 액체가 빠져나와 물 위에 뜹니다. 이때 스파크 한 번이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주변은 화염의 바다로 변하죠. 대부분의 돌발 홍수는 갑자기 내리는 폭우에 의해 일어나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돌발 홍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돌발 홍수는 예고도 없고 비가 올 필요도 없으며 엄청나게 큰 재앙을 몰고 옵니다. 댐이 붕괴되면 높은 수압을 지닌 막대한 양의 물이 일순간에 방출됩니다. 1982년 7월 미국 콜로라도의 론레이크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균열부는 계속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는 원인이 됐죠. 댐이 무너지자 이미 높은 수압을 받고 있던 물이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엄청난 속도와 위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홍수는 10m 높이로 론레이크를 덮치면서 산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댐은 경사면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흘러내린 물은 경사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무와 바위가 쓸려 내려갔죠. 1997년 포트 콜린스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홍수를 맞았지만 이제 홍수에 대비해 도시를 완전히 재정비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홍수가 닥친다면 예전 같은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철도 제방은 다시 세웠고 저수 공간도 확장했기 때문이죠. 비가 내리면 이제 이 거대한 파이프가 빗물을 위험 지역에서 빼냅니다. 소방관들은 홍수 상황 인명구조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찰이 위험 지역 접근을 막을 것입니다. 도시 차원의 대비와 함께 각 가정을 지키는 방법도 새롭게 고안됐습니다. 이 거리는 97년 홍수 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 주변에 물을 막는 벽을 설치했죠. 홍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지하실이기 때문에 물을 막는 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벽이 물을 막아내려면 물의 무게를 버텨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무너지고 말죠. 이런 문제 때문에 집 내부를 홍수에 대비한 구조를 갖추도록 만들고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바닥은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석재 재료로 만들고 모든 전기배선은 천정에 가깝도록 배치했습니다. 이런 대비는 물에 의한 피해를 막는 것이지만 홍수는 그 이외에도 엄청난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돌발 홍수는 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단단한 것들까지 조종합니다. 홍수는 산사태의 원인이 됩니다. 빠른 속도로 흐르는 급류는 지상에 있는 장애물을 휩쓸고 갑니다. 제방이나 절벽을 조금씩 떼어내죠. 결국 기반이 약해진 제방과 절벽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 있던 것들도 함께 떨어집니다. (1998년) 중앙아메리카의 온두라스에 허리케인 미치오가 상륙하면서 6일 동안 대량의 비를 뿌렸습니다. 강변에 있던 가옥들은 모두 급류에 쓸려가고 말았습니다. 언덕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급격한 경사면에 폭우가 스며들면 물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조금씩 흙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무게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경사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때 물의 양이 충분하면 무너져 내린 토사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진흙은 물처럼 빠르게 흐르지만 위력은 바위 수준이죠. 진흙 급류는 굳기 전인 콘크리트처럼 균일합니다. 진흙 급류는 창문 높이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발 홍수가 진흙급류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하천 홍수는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제외하면 돌발 홍수와 전혀 다르며 속도가 느리고 몇 달 동안 계속되기도 합니다. 하천 홍수는 넓은 지역을 물로 덮어서 농작물과 가축을 죽이고 도시로 범람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또한 이름과는 다르게 바다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천 홍수는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경향이 있죠. 하천 홍수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홍수가 빈발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하의 도시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섬에 건설된 이탈리아의 도시입니다. (1900년) 베네치아는 매년 10여 차례의 홍수를 겪었습니다. 최근엔 60회로 늘었죠. 세계 최대의 문화와 역사의 도시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베네치아는 서서히 가라앉는 반면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얕은 바다에 위치한 베네치아는 점점 해수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해수면에 접근해 있어서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거리로 밀려듭니다. 지속적인 홍수 발생은 베네치아 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도시의 근간을 흔듭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 주민 중 절반이 떠나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6만 명뿐입니다. 하지만 도시 살리기에 나선 베네치아는 새롭게 마련한 홍수 방제 시스템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건설 비용만도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목적은 밀려드는 파도를 막는 것입니다. 해저에 설치한 80개의 자동 게이트는 속이 비어있고 그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압축 공기가 물을 밀어내면서 게이트가 해수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떠오른 게이트는 주변 섬과 연결된 방파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 파도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야심찬 계획이 성공하면 베네치아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의 문제는 게이트가 파도를 막으면서 동시에 베네치아에서 배출한 하수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데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문제는 바다지만 대부분의 홍수는 비가 일으킵니다. 게다가 강수량을 예측한다고 해서 홍수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홍수는 예고 없이 닥치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모잠비크에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잠에서 깼을 때 그들의 집은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수위가 계속 오르자 사람들은 나무나 지붕에 올라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건 헬리콥터뿐이었죠. 이 소년들은 다행히 발견됐지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자칫하면 로터가 일으키는 바람에 소년들이 날아갈 상황이었죠. 이곳 사람들은 수영할 줄 모릅니다. 구조대원들은 아이들을 한 번에 모두 끌어올렸습니다.
바람이 왜 이렇게 빨리 불었을까요? 모잠비크는 저지대 국가인데 단기간에 많은 빗물이 몰리면서 강이 범람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홍수가 잦아들 때까지 7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기상예보관들이 비가 올 것을 알았으면서도 홍수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비로 홍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지자 과학자들은 어떤 구름이 폭우를 쏟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가 내리기 전에 홍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미리 위험 지역에서 대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우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비를 기다리죠. 현재 미국 일리노이에 위치한 미드웨스트 공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특수 기상 관측 시스템을 이용해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에 있는 구름을 관찰합니다. 연구팀은 비구름을 발견하면 현장으로 날아갑니다. 그들이 이용하는 것은 폭풍 추적 항공기죠. 현장에 도착하면 구름 위, 아래, 중앙 부분에 최첨단 특수 관측기를 투하합니다. 연구팀이 원하는 것은 구름이 얼마나 많은 비를 뿌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 비밀을 벗긴다면 홍수 예방에 한 발짝 다가서는 거죠. 언제 어느 곳에 홍수가 일어날지 알 수 있다면 많은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한 이야기죠. 우리는 아직 어떤 구름이 폭우를 뿌리고 어떤 구름이 그렇지 않은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홍수에 농락당하고 있으며 그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홍수가 안겨주는 재난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홍수를 피해 달아나는 대신 홍수의 진로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북아메리카 최대 규모인 미시시피강에서 이 방법이 시도됐습니다. 미시시피강에 홍수가 잦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규모 강은 집수 지역이 넓기 마련이죠. 이곳은 분수계입니다. 양쪽 산등성 위에 떨어진 빗물은 각각 다른 강으로 유입됩니다. 한 강으로 물이 흘러드는 모든 지역을 분수계라고 부르죠. 미시시피강은 네팔레치아와 로키 산맥 사이의 거의 모든 지역을 분수계로 합니다. 미국 31개 주와 캐나다 2개 주에서 물이 모이니 그 양은 엄청날 수밖에 없죠. 미시시피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강입니다. 지난 150년 동안 미시시피강 공사에 미군이 투입됐습니다. (150년) 동안 노력한 결과물은 뭘까요? 거의 없습니다. 1993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홍수가 미시시피강에서 일어났습니다. 9개 주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강폭은 25km까지 확장됐습니다. 수백만 에이커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150억 달러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죠. 대비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미주리강과 미시시피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세인트루이스도 홍수와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도시 주변에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쌓아둔 덕분에 1m 남짓한 높이의 급류를 막을 수 있었죠. 이 조치로 세인트루이스는 구했지만 홍수는 방향을 바꿔 다른 지역으로 마술을 뻗었습니다. 미시시피강 유역에 홍수 방제 시스템이 설치되자
안전하다고 확신한 사람들은 위험 지역에 더 많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0년 동안 미시시피강 습지대의 80%가 농경지와 주거지로 바뀌었습니다. 습지대는 천연 저수지 역할을 하는데 물을 저장했다가 서서히 방출해서 홍수를 막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달러와 군대가 습지대를 대신할 수는 없었죠. 2600만 포대의 모래주머니를 사용해도 미시시피강의 범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 홍수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 홍수는 돌발 홍수와 달리 같은 지역에서 반복되는데 사람들은 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을까요? 홍수에 의한 인명 피해가 가장 큰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슬픔이라는 황하강은 지난 2500년 동안 1500번 범람했고 최근 150년간 최소한 700만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 시대 이후 홍수는 관계 사업의 한 수단이었죠. 쌀 재배에는 홍수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황하강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황하강의 자연 범람이 농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재난으로 변하고 맙니다. 황하강에서 발생하는 홍수에는 침리가 많으며 심한 경우 물이 30%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홍수가 평지로 나와 유속이 느려지면 침리가 가라앉기 시작하죠. 침리가 강바닥에 쌓이면 마치 고가도로가 들어선 것처럼 강이 주변 지역보다 높아집니다. 이렇게 강이 높아지면 물이 제방을 넘기 쉬워서 홍수는 더욱 잦아집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최악의 홍수 피해가 남아있죠. 돌발 홍수는 치명적이긴 하지만 피해 범위가 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천 홍수는 보통 유속이 느리지만 진짜 큰 피해를 입히는 주범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하고 치명적인 홍수 피해를 입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주받은 홍수의 나라 방글라데시로 홍수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이곳엔 거의 매년 홍수가 일어나고 5년에 한 번씩은 대규모 홍수가 닥칩니다. 그 원인은 강의 유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겐지즈강, 브라마푸트라강, 메그나강이 방글라데시에서 합류하는데 이들 강으로 파키스탄에서부터 히말라야 남부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서 물이 유입됩니다. 우기가 겹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죠. 하지만 불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사이클론이 자주 상륙하는데 그때마다 스톰 서지가 발생합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해일인 스톰 서지는 육지를 물로 덮어버립니다. 지속 기간은 몇 시간 정도죠. (1991년) 방글라데시를 덮친 스톰 서지는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을 휩쓸었고 15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 사건은 대규모 홍수의 피해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위험 요소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민물은 극지방의 빙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빙하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남극 빙하는 대부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작은 나라 크기의 얼음이 바다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물체가 물에 빠지면 그 무게와 동일한 만큼의 물을 밀어냅니다. 물잔에 얼음을 넣었을 때를 상상하시면 이해가 쉽죠. 빙하가 떨어진 자리에서 시작된 엄청난 규모의 파도는 사방으로 퍼져 남반구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위기를 실감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홍수 대책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빈번하고 강력하며 치명적인 자연현상입니다. 광활한 지역이 물에 잠기고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도 막심합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홍수를 정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했죠. 지금처럼 홍수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홍수는 진정한 파괴의 화신이니까요.